오늘은 좀 스페셜한 분, 특별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또 영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 그 경제 앵커의 시조새로 불리우는 박세암 앵커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워낙 유명하시죠. 리틀 김주하라는 네. 별명도 있으시고요. 네. 또 증권 여신, 이래가지고 최초로 대형 증권사 광고도 찍으셨고, 그 CF 찍으셨다니까 뭔가 부러운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앵커로서 네. 증권시장을 지켜보셨을 때가 언제죠? 와, 그때가 정말 15년 전이에요. 근데 코스피가 3,000이잖아요. 코스피 2,000이 언제 가나 오매불만 기다리던 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1,400포인트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삼성전자 빼고 완전히 다른 종목군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참 핫했었죠. 네, KB금융, 그다음에 통신사, 그리고 코스닥에는 바이오주들이 하나도 없었던 메가스터디 이런 종목이 상위 종목군에 있었던 순간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경제방송이 2개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아, 그래요? 예. 한경, 매경? 매경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 그래요? 한경과 토마토 TV. 진짜 오래되셨네. 정말 시조새가 괜히 시조새가 아니죠. 파섭될 뻔했는데 다시 환생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자꾸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치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근데 사실 자신만의 또 경쟁력이 좀 틀려지나요? 근데 이 경제방송 앵커라는 것은 젊고 예쁜 것보다는 경제를 많이 알고 그만큼의 인사이트와 철학을 담아서 전문가와 어느 정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대담 혹은 토론을 나눌 정도의 수준이 돼야 진짜 경제 앵커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지금 진짜 진검승부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미인이신데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이력을 보니까 원래 이제 지상파 보도국에서 경제부 기자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 기자 생활이 정말 빡센 걸로 아는데. 너무 빡셉니다. 예, 처음 경찰서부터 돌아다니잖아요. 네, 경찰서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우리 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던데. 네, 더 커졌습니다. 근데 왜 이 기자 생활에서 앵커로 전직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처음 시작을 경제방송 앵커로 시작을 했고 사실 보통 거시경제를 보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반대였죠. 경제방송을 하면서 자본시장, 주식, 채권, 외환, 파생까지 디테일하게 보다가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까, 실물 경제는 어떨까, 이 큰 그림을 좀 보고 싶다는 갈증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뒤늦게 이제 보도국의 취재 기자가 되어서 실물 경제를 직접 취재하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제부 기자로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많은 인터뷰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게 있지 않나요? 엄청 많이 배우죠. 보통 어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 자본시장부터 거시 경제까지 두루 만났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두루 걸쳐서 가장 많이 종으로 횡으로 만난 이제 언론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자본시장은 사실 엄청 인덱스하고 아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지상파 취재 기자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할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상파에서 이제 취재 기자를 하면서 경제부뿐만 아니라 정치부 출입을 하면서 이런 경제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는 국회의원, 정책 입안자들까지 다 만났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에서는 거시와 미시를 다 만나고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에 돌아가는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맥이 보이지 않나요?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여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단편적인 정보들은 들어와도 맞습니다. 이것이 딱 그려지면서 뭔가 투자로까지는 아직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너무나 디테일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 시장을 보는 데만 급급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하루하루 빠르게 돌아가는 숫자를 따라가는 것도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시경제를 보고 실물 경제를 접하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저도 그러지만 이렇게 친해지면 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장난삼아, 재미삼아 이렇게 탁탁 종목 같은 거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해 보신 적 있어요? 벌써 그 얘기부터 해야 됩니까? 제가 엄청 뼈 아픈 얘기라서 지금 사실 이 종목이 있는지
없어요. 상장 폐지가 된 종목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별로 안 좋아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엄청 많은 얘기를 오늘 준비해 온 것 중에 하나인데 정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가장 잘 아는 업종이 어느 업종이겠어요. 콘텐츠 미디어 분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들은 주로 콘텐츠 미디어 부분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그 해당 업을 맡아서 하는 오너 혹은 대표들입니다. 그렇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굳건하다. 이거는 뭐 완전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10년 동안 경제방송을 하면서 그런 종목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히려 현장에 있을 때는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마음이 급했을 때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제 스테이터스에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뭔가 돈을 빨리 많이 벌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급한 마음도 작용을 해서 그래, 이 기업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최정점의 의사결정권자가 해주는 얘기면 분명하다라고 해서 제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말로만 듣던 B2. 정말. 근데 이제 그때 워낙 이제 좋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저리로 3%의 금리로 이제 1억 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그거를 그야말로 풀로 그 세력이 곧 들어온다는 종목을 풀로 산 거예요. 보통 이제 상한가 한 번이 1층이라고 하면 저는 한 10층 정도에 들어가서 주위에서 그 종목이 사실 유명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난 이거는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모르지만 얘기는 안 하지만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한 20층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구나. 나의 편안한 생활은 시작됐구나. 너무나 하루하루 정말 들떴어요. 천국에서 구름 위에서 발이 동동 떠 있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 일주일 정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씩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폭발해서 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팔려면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대표한테 전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일부러 털기 하고 있는 거다. 개인들 물량을 털고 있다는 거예요. 하한가 맞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올릴 거래요. 그 다음날 하한가. 계속 하한가. 팔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정보 매매하지 마세요. 정석 투자하세요 했다가 나는 그래도 좀 다르니까 정보의 우위에 있으니까 설마 나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지 하다가 정말 크게 당해서 지금 정말 제대로 투자하자라는 걸 아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원래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가지고 있던 돈을 날리는 것도 그것도 정말 힘들지만 사실은 날린 돈을 갚아나갈 때가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그거를 6개월 안에 갚아야지 안 그러면 난 큰일 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그걸 하면 또 무리하게 이런 급등주를 쫓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일임하자. 랩상품, 일임형 랩상품을 맡겨서 성과보수를 드리면서 몇 년이 걸려도 이거 복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2년 만에 그래도 빠르게 상대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게 일단 시작부터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맞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거든. 바로 맞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순간이라 제가 이성이 마비가 됐었던 거예요. 그 전에 회사 잘 다닐 때는 급전이 필요 없어서 그런 유혹에 별로 흔들리지 않았는데 무리를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상황. 근데 또 정말 잘하신 거는 제가 보니까 원래 사람이 좀 급해지고 절박해지면은 더 무리하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식하는 분들이 돈을 잃다 보면은 파생 쪽으로 넘어가서 맞습니다. 한 방에 복구하려다가 당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한테 맡기셨다는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게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일단은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이건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딱 하는 순간 그거에 혹하는 순간 일단 맞습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가 그런 비슷한 얘기만 해도 이제는 엄청 화가 나요.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당사자도 속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뒤로 사실 저도 시장에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가지고 작전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아주 가까이서 많이 듣지만
열에 한 번 정도 성공하는 것을 노리고 해요. 그래서 작전도 분산으로 투자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마치 뭐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10개 투자해서 1개만 대박 나면 돼라고 하듯이 작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10개 할 정도로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종목이 실패할지 안 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계속 매달리게 됩니다. 이거는 정신까지 엄청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이미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특별한 정보가 아니다. 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임이다. 그리고 네. 그 얘기도 하던데,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일단 그것도 하나의 정보 소스로 보고 네. 확인 작업을 하고 예. 정말 펀더멘탈이 괜찮은 그런 것인지를 보고 들어가야지 기초가 없는데 그냥 뭔가 수급에 의해서 뭔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을 가지고는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기업의 주가는 결국 실적으로 귀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가지고 아무리 수급으로 장난을 쳐도 주가가 실적이 탄탄하면 그런데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적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말씀 들으면서 뜻밖의 전혀 워낙 이렇게 야무지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사랑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원래 비즈니스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주변에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많이 아는데 정말 그럴 분 같지 않은 분들이 항상 급한 마음을 먹게 되면은 맞습니다. 정말 황당한 실수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상당히 마음이 쪼달리고 뭐라 그럴까, 급한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면은 예, 조바심 날 때는 일단은 좀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표님, 제가 그 뒤로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명상 학교를 다니면서 명상을 배워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나 보네. 매일 명상 일기를 쓰고 제가 그 뒤로 정말 굉장히 행복해졌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로. 예. 네. 하여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했을 때,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HTS 딱 보면은 옆에서 띵똥띵똥해서 상한가 종목들이나 막 뜨잖아요. 네. 그러면 내 거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거든. 그럼 막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야. 쫓아가고 싶고. 그 소리만 들으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죠. 네, 맞습니다. 보통 수업료 낸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이왕이면 뭐 남의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맞습니다. 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네.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럴까, 그게 돈을 버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도 희생해서 저의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정보와 지식을 뭐 미시부터 거시까지 네. 다 가지고 있는 분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준비했는데 결국 이 얘기가 제일 재미있나 봐요. 아니, 원래 네. 악마의 속삭임이 가장 네. 재미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이제 1인 매매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리고 제가 2006년부터 주식 시장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네. 2007년, 2008년에 공포 때문에 주식이 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걸 봤잖아요. 네. 그때 내가 주식을 못 사겠더라고요. 어리기도 했고 경험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1400까지 수직 낙하하니까 이건 진짜 풀로 질러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일임하는 분께 저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셨겠네 또. 네, 뭐 수익이 적지 않게 났습니다. 네. 네. 부럽네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 이런 유튜브 이렇게 성공시키는 게 너무 저의 네. 워너비입니다. 네. 저는 투자를 딱 할 때 처음에는 저도 투자를 좀 하다가 누군가가 댓글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종목 먼저 선침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네. 내가 안 한다. 네, 맞습니다. 내가 안 한다라고 네. 딱 답글을 써가지고 주식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근데 네. 사실 이렇게 경제나 특히 주식 종목을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것은 사실 좀 네, 그런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래서 저는 못 하겠어요, 같이. 예.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ETF라든가 네. 펀드 같은 거. 근데 펀드 같은 경우도
실제 그 뭐라고 우리 보통 소위 슈퍼겜이라고 하는 분들의 투자법을 보니까 예. 펀드 가지고도 돈을 버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쌀 때 확 넣고 맞습니다. 비쌀 때 빼고.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임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예 시장을 모르고 무조건 맡긴다기보다는 저의 시장을 보는 성향, 투자 스타일, 그다음에 기간에 따른 기대 수익률 이런 거에 대한 저만의 투자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PB분들을 만나면서 제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거든요.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렇게 펀드 투자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쏠쏠하게 버는 선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선배는 대형주가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늘 노리다가 지금 뭐 유통주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것 같아. 좀 과도해 라고 하면 그때 유통주에만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가요.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나와요. 그 다음은 전기전자가 너무 많이 필요성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펀드 트레이딩을 하더라고요. 그 선배는 밸류에이션 투자를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방송을 진행하시니까 뭐 저도 유튜브에서 하긴 하니까 네. 그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 혹은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그 느낌을 보면은 좀 뭔가 왜 쏠림 현상 같은 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자할 때 같이 투자하고 안 할 때는 또 인기 없을 때는 안 하고 근데 이게 반대로 해야 사실은 돈을 버는 게 맞잖아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인기가 없을 때 먼저 좀 들어갔다가 이게 아마 뭐 공포에 사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보통 그런 주식 격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은 또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야 시장이 올라서 예. 네. 예. 제가 어제 그 방송한 분하고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그분이 뭔가 데이터를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방송은 못 나가는데 그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에 그 예를 들어서 개인들의 돈이 한 4조 5조가 들어왔을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한 15% 올랐는데 10% 이상 올랐는데 이번 1월 달에 들어와서 20조 이상이 들어왔대요. 개인 돈이. 근데 지수가 오른 건 3.8%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개인들의 돈은 무조건 들어오는데 가격 영향력은 점점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뭔가 물리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신규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종목이나 예. 투자하는 아니면 인기 있는 종목 이런 것들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뭔가 그 우리 저평가된 종목을 저평가된 주식. 근데 이게 사람 역시 심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시장마다 그런 저평가된 종목이 좋을 때가 있고 지금 인기 있는 종목, 소위 주도주가 계속 가는 시장이 있고 그게 시장마다 계속 다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통적인 주식 격언을 가져가되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자기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몫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고수들의 방법을 따라했다가는 그냥 밥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매매를 활발하게 한다던가, 뭐 초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먹어보겠다. 뭐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시장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는데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